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준혁이가 없을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봤다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아나운서 사연 아나운서입니다. 단 한 번의 검사 실수가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쫓겨나 갓난아기를 안고 거리에 나앉았던 한 여성. 그녀는 결백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 친자 확인 결과, 그리고 무너진 신뢰. 하지만 5년 후 세상을 뒤흔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김옥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며느리 박수진을 꿰뚫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 민준이의 보채는 소리조차 두 여자 사이의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다 알고 있어. 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옥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준혁이가 없을 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봤다고. 수지는 부엌 조리대를 움켜쥐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옥자가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지나치게 진했다. 밤늦게 문자 보내는 것. 항상 볼 일 있다고 나가는 것.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수지는 아기 침대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한 민준이를 바라봤다. 수유를 해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대화를 끝내려 했다. 물론이지. 항상 아기를 핑계로 대네. 옥자의 입술이 비웃음을 띄었다. 내 아들은 바람둥이 같은 여자보단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바람둥이라는 단어가 수진을 마치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 같았다. 어머님, 전 절대로. 됐어. 옥자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준혁이는 네가 어떤 여자인지 못 볼지 몰라도 난 알아. 엄마는 알아. 누가 자기 아들한테 맞지 않는지 말이야. 수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침대에서 안아 올려 가슴에 안았다. 아기의 따뜻함만이 이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가는 환경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저는 준혁 오빠를 사랑해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자고. 옥자는 뒤돌아서서 지난 일주일간 머물고 있던 안방으로 행진하듯 걸어갔다. 수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진 일주일이었다. 민준이에게 수유를 하고 재운 후 수진은 아기방 흔들의자에 앉아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옥자는 수진과 준혁의 관계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고 항상 교묘한 방법으로 수진의 자신감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이번 비난은 달랐다. 직접적이고 악의적이며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준혁의 열쇠가 현관 선반에 떨어지는 익숙한 소리가 이어졌다. 다녀왔어요. 그가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수진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 준혁이 아기 방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아내와 아들을 보며 부드러워졌다. 그는 흔들리자 옆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민준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내 두 보물은 어떻게 지냈어? 그가 수진의 이마에 키스하며 물었다.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았어요. 근데 어머님과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수진은 망설였다.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옥자의 비난을 곰기 전에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님은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세요. 뭐? 준혁이 벌떡 일어나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수진이 동의하며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님은 확신하세요. 제가 문자를 보내고 외출을 하는 걸 봤다고 평범한 일들을 왜곡해서 보고 계세요. 준혁이 좁은 아기방을 왔다 갔다 했다. 엄마가 과보호적이긴 했지만
이건 너무 지나쳐. 내가 얘기해 볼게.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수진이 애원했다. 저도 어머님을 존중하지만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준혁이 자동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어조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순간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다. 옥자는 미묘한 비난과 못마땅한 눈빛의 시위를 계속했다. 수지는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민준이와 준혁과의 관계에만 집중했지만 분위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민준이를 목욕시키고 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수건으로 감싸고 품에 안은 채 문 옆에 섰다.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수지는 제 아내예요. 제 아이의 엄마고요. 이렇게 계속 대할 순 없어요. 난 널 보호하는 거야. 옥자가 주장했다. 저 여자한테 뭔가 수상한 게 있어. 엄마의 직감이야. 아니에요. 준혁이 단호하게 끊었다. 이건 직감이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내가 엄마와 떨어져 독립적인 삶을 꾸렸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쟤를 사랑하니까 눈이 먼 거야. 옥자의 어조가 부드럽고 조종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난 징조들을 봐. 휴대폰을 가리는 방식. 내가 하루 어땠냐고 물으면 방어적이 되는 거. 그때 옥자가 폭탄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확실히 하자. 친자 확인 검사를 해. 수진이 숨을 헐떡였다. 준혁의 대답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망설임이었다.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준혁이 대답했다.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뭐가 해로워? 옥자가 압박했다. 내가 틀렸다면 사과하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이를 품에 안전하게 안고 준혁과 옥자 둘 다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길 원하세요? 그녀가 놀랍게도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갈등하는 표정이었다. 수진아,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럴 필요. 어머님의 비난을 끝낼 수 있다면요. 좋아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전 숨길 게 없어요. 옥자의 승리감 넘치는 미소가 수진의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좋아. 옥자가 말했다. 그럼 결정됐네. 그날부터 친자 확인 검사는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준혁은 점점 더 멀어졌고 어머니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초기 방어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샘플 채취는 임상적이고 비인격적이었다. 준혁을 위한 구강면봉, 민준이를 위한 별도의 것. 수지는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봤고 결과가 자신을 입증하고 마침내 옥자의 비난을 잠재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수지는 준혁이 이전보다 더 면밀히 민준이의 얼굴을 연구하는 것을 봤다. 마치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것처럼. 마침내 봉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실에 모였다. 수지는 무릎에 민준이를 앉히고 준혁이 소파에 그녀 옆에 앉았고 옥자는 안락의자에 앉아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봤다. 준혁의 손이 봉투를 열 때 약간 떨렸다. 수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고 그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민준이의 아버지라는 확인을 읽을 때 올 안도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지 않았다.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마치 단어들이 재배열되기를 바라는 듯 여러 번 종이를 훑쳤다. 뭐라고 나와? 옥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그쳤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수진의 눈을 마주쳤다. 그 안의 고통과 배신감이 수진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0% 확률. 그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래.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수지는 손을 뻗어 종이를 받아들었다. 임상적인 언어가 눈앞에서 흐려졌지만 결론은 명백했다. 이 검사에 따르면 준혁은 민준이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니에요. 수진이 속삭였다. 이건 잘못됐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옥자의 목소리가 정당화로 가득 찼다. 네가 준혁이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난 알았다고. 전 거짓말 안 했어요. 수진이 항변했다. 민준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면서 준혁 오빠, 저를 믿어야 해요. 이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준혁이 일어나서 종이를 주먹에 구겨 넣었다. 그 남자가 누구야? 그가 조용히 물었다. 뭐라고요? 수진이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올려다봤다. 민준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준혁이 명확히 했다. 목소리에 날이 섰다. 당신이에요. 수진이 주장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준혁 오빠, 이건 실수예요. 다시 검사해야 해요. 제발이요. 재검사? 옥자가 비웃었다. 그래서 네가 결과를 조작할 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려고? 진실은 저기 흑백으로 나와 있어. 넌 내 아들을 배신했어. 준혁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고통의 가면이었다. 그는 수진에게서 멀어져 창가로 걸어가 아무것도 아닌 곳을 응시했다. 이 벌레 같은 년. 옥자가 준혁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낮게, 하지만 수진을 움찔하게 만들 만큼 도끼 있게 쏘아붙였다. 넌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이제 만족하니? 수진은 일어나 울고 있는 민준이를 품에 안았다. 준혁 오빠, 제발 저랑 얘기해요. 다시 검사해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호흡은 절제되어 있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쓸 때 항상 그랬듯이 나가는 게 좋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여전히 창을 향한 채 준혁 오빠 안 돼요. 수진이 애원했다. 제 말을 들어요. 나가. 준혁이 소리쳤다.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너를 볼 수조차 없어. 난 시간이 필요해. 옥자의 눈에 포식자 같은 빛이 들었다. 들었지? 짐 싸고 당장 나가. 침묵이 집을 가득 메웠다. 수지는 소파에 얼어붙은 채 민준이를 껴안고 앉아 있었다. 거짓 결과의 무게가 마치 물리적인 힘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제발.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집은 내 명의야.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거야.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지 결혼을 끝내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도망갈 곳도 재기할 시간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즉시 없애고 싶어 했다. 알겠어요. 그녀가 단순하게 말했다. 그날 밤은 눈물과 급하게 짐을 싸는 것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수지는 유령처럼 집을 돌아다니며 자신과 민준이를 위한 필수품들을 모았다. 준혁은 안방에 자신을 가뒀고 옥자는 겨우 감춰진 만족감으로 지켜봤다. 아침이 되자 수지는 2개의 캐리어, 기저귀 가방 그리고 캐리어에 담긴 민준이와 함께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문이 그녀 뒤에서 최종적인 울림과 함께 닫혔다. 작은 원룸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났다. 수지는 민준이의 캐리어를 낡은 카페 뒤에 내려놓고 이제 그들의 집이 될 곳을 둘러봤다. 접이식 소파 침대, 벗겨진 리놀륨이 깔린 작은 부엌, 그리고
수도꼭지가 계속 똑똑 떨어지는 화장실. 이것이 그녀가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일시적인 거야. 그녀가 민준이에게 속삭였다. 아기는 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곧 더 나은 곳을 찾을 거야. 첫 주가 가장 힘들었다. 수지는 낮에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밤에는 낯선 곳에서 우는 민준이를 달랬다. 수면은 그녀가 좀처럼 누릴 수 없는 사치품이 되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절망감이 그녀를 동네 식당의 설거지 일자리로 이끌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식당 주인 도리스 이모는 민준이가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뒷방의 임시 놀이터에 아기를 두는 것을 허락했다. 이 아기는 운이 좋네요. 도리스가 민준이를 보며 말했다. 내 손주들은 울음소리로 귀청을 찢었는데 이 애는 천사네요. 수지는 감사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이가 첫 며칠 밤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아기는 조용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생각이었다. 일은 고되었다. 수진의 손은 뜨거운 물과 거친 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갈라지고 피가 났다. 각 교대가 끝날 때마다 그녀의 등은 산업용 싱크대 위로 구부려서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번 돈 한 푼 한 푼이 민준이를 위한 안정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준이가 생후 5개월에 가까워지면서 수지는 루틴을 확립했다. 새벽 전에 일어나 민준이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하루치 물품을 챙겨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식당까지 20분을 걸었다. 근무가 끝나면 날씨가 허락하면 공원에 들렀고 민준이에게 신선한 공기를, 수진에게는 원룸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의 평화를 허락했다. 월세가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식비, 그리고 민준이를 위한 기저귀와 다른 필수품들. 수지는 종종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었고 민준이를 위한 적절한 영양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식사를 배급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수지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힘들었지만 민준이의 첫 미소, 첫 뒤집기,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움켜쥐는 순간들이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 하지만 식당에서의 일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리스의 조카인 새 요리사 마이크가 수진에게 불쾌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언행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고 어느 날 그는 뒷골목에서 수진을 따라왔다. 잘난 척하는 거 귀엽긴 한데 마이크가 문으로 가는 그녀의 길을 막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알잖아. 넌 돈이 필요하잖아. 난 친절한 여자들에게 관대하거든. 수진의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비켜요. 그녀가 요구했다. 마이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봐, 자기야. 아무도 알 필요 없어. 비키라고 했어요. 수진이 놀라운 힘으로 그를 밀쳐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전 그만둘게요. 내일 월급 받으러 올게요. 안으로 들어가 민준이와 짐을 챙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자신을 방어한 순간적인 만족감은 현실이 닥치면서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다음 달 월세를 겨우 낼 만큼의 돈으로 실직자가 되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수지는 접이식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몇 주는 구직 신청과 거절의 연속이었다. 수지는 많은 고용주들이 갓난아기를 둔 미혼모를 고용하기 꺼린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했다. 아픈 아이 때문에 결근할 가능성이나 육아 문제가 그녀를 위험한 투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부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가사도우미 일을 찾았다.
급여는 설거지보다 나았고 시간도 더 유연했지만 각 일은 투명 인간이 되는 연습이었다. 집주인들은 그녀가 바닥을 닦을 때 그녀의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정직한 일이야. 그녀는 하루 일을 마치고 현금을 세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얼마가 월세로 가고 얼마가 비상금으로 저축될지 계산하면서 민준이는 계속 자랐고 수지는 작은 공책에 이정표들을 기록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밤샘 수면, 처음으로 뒤집은 것, 각 성취는 달콤 씁쓸했다. 준혁이 목격했어야 하지만 결코 보지 못할 순간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가 높아지고 더 따뜻한 옷이 필요해지자 수지는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동전을 세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필수품만으로 1만 5천 원이 남는 것을 계산했다. 3일 후 다음 청소일까지 버텨야 할 돈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계산원이 물건을 스캔하는 것을 지켜보던 수진에게 옆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예쁜 아기네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유모차에서 졸고 있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짓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보였다. 그 여자는 힘들이지 않은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캐주얼하게 입은 명품 옷, 최근 미용실에 다녀온 듯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수진도 미소 짓게 만드는 진실한 따뜻함이 눈빛에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이 애는 민준이에요. 정말 귀엽네요. 전 최지민이라고 해요. 박수진이요. 대화는 계산원이 수진의 총액을 알려주면서 중단되었다. 수진이 계산을 하고 물건을 챙길 때 지민이 자신의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유기농 농산물, 수입 치즈, 그리고 수진의 전체 식료품 예산보다 비싼 와인 한 병. 수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출구로 향하려는데 당황한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죄송한데요. 지민이 계산원에게 말하고 있었다. 제가 1만 2천 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계산원은 짜증스러워 보였고 지민 뒤의 줄은 길어지고 있었다. 수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소중한 1만 5천 원이 든 지갑으로 움직였다. 저기요, 수진이 계산대로 다시 돌아가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민이 돌아서며 안도가 얼굴에 번졌다. 정말요? 나중에 다시 마주치면 꼭 갚을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수지는 지갑을 열어 3장의 5천 원 지폐를 보여줬다. 1만 5천 원이 있어요. 1만 2천 원 필요하시다고 했죠. 완벽해요. 지민이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수지는 돈을 건네며 민준이가 다음 월급 전에 뭔가 필요하면 3천 원으로는 많이 살 수 없다고 상기시키는 머릿속 목소리를 무시했다. 정말 감사해요. 지민이 계산원에게 돈을 내고 물건을 챙기며 말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수지는 미소로 답했다. 천만에요.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자신의 물건 계산을 마친 후 수지는 서둘러 민준이의 유모차를 밀고 주차장으로 나가 지민을 찾았다.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의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지민 씨. 수진이 속도를 높이며 불렀다. 잠깐만요. 지민이 고개를 들어 수진이 다가오자 미소 지었다. 수진 씨, 아까 도와줘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수진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며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민이 이 슈퍼마켓에 자주 오는지 물었다. 대화하면서 그녀는 돈 이야기를 꺼낼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으려 했다. 전액이 아니라 지민이 필요하지 않았던 추가 3천 원만이라도. 마침내 대화에 공백이 생기자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 생각났는데 지민 씨는 1만 2천 원만 필요하셨는데
제가 1만 5천 원을 드렸네요. 아, 지민의 눈이 진정한 후회로 커졌다. 제가 정말 멍청하네요. 바로 거스름 돈 드릴게요. 그녀는 지갑을 뒤져 수진에게 3천 원을 건넸다. 생각을 못했네요.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천만에요. 근처에 사세요? 지민이 물었다. 태워드릴 수 있어요. 도와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수진은 망설이며 눈앞의 여자를 평가했다. 지민의 개방적인 표정과 친절한 눈빛이 낯선 사람에 대한 평소의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믿게 만들었다. 좋아요. 사실 여기서 걸어서 20분 거리거든요. 그들은 수진의 식료품과 접힌 유모차를 지민의 트렁크에 실었다. 민준이는 지민의 놀랍도록 새 것 같은 카시트에 수진이 안전하게 태우는 동안 계속 자고 있었다. 아이가 있으세요? 수진이 카시트를 보며 물었다. 아니요. 지민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다. 조카 거예요. 가끔 방문하거든요. 차를 운전하면서 지민은 민준이에 대해 질문했다. 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수진은 여전히 사생활을 보호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있잖아요. 지민이 갑자기 조용한 주택가로 접어들며 말했다. 고백할 게 있어요. 수진은 긴장했고 몸이 즉시 잠재적 위험에 경계했다. 사실 그 1만 2천 원 정말로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지민이 계속했다. 도로를 바라보며 전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돈이 부족한 척 하신 건 저랑 얘기하려고요? 수진이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응시했다. 지민이 어깨를 으쓱하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니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네, 그래요. 사람들은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롭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바뀌거든요. 수진 씨를 민준이와 함께 보고 친절해 보이셔서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재정적으로 여유롭다. 수진이 되풀이했다. 지민의 손목에 있는 명품 시계와 그들이 앉아 있는 고급 차를 보며 부자시라는 말씀이시군요. 지민이 웃었다. 소리가 예상외로 진실했다. 네,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보세요. 수진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태도가 괜찮으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거나 저를 다르게 대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요. 수진이 옥자의 금전적 목적에 대한 비난을 떠올리며 말했다. 누군가를 통장 잔고로 판단하는 건 그 사람보다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수진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고 수진은 갑자기 초라한 외관이 부끄러워졌다. 지민이 식료품과 유모차를 내리는 걸 도와주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지민이 수진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10만 원 지폐였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호의를 갚는 거예요. 지민이 단순하게 말했다. 이자라고 생각하세요. 수진이 항의하려 했지만 지민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제발이요. 수진 씨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게 보여요. 질문하거나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수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해요. 언젠가 꼭 갚을게요. 지민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자선 없이, 그냥 친구로요. 수지는 미소를 돌려주며 발견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지민은 손을 흔들며 차를 몰고 갔다. 수지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봤다. 손에 쥔 10만 원은
다가올 주의 부담을 덜어줄 작은 재산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수지는 접이식 소파에 앉아 손에 휴대폰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지민과의 만남이 전환점처럼 느껴졌다. 비록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충동적으로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오늘 친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민준이와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지민의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제가 더 즐거웠어요. 이번 주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수지는 답장을 입력하며 미소 지었다. 그러고 싶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수진과 지민의 예상치 못한 우정은 꽃을 피웠다. 수진의 청소 일정이 허락할 때 커피를 마시고 정기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끔 민준이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약속대로 지민은 수진을 자선 케이스처럼 대하지 않았다. 수진이 힘든 고객이나 혼자 민준이를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할 때 판단 없이 들어주었다. 지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부에 따르는 고립감, 지위에 집착하는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 가족이 취미로 치부하는 사진에 대한 열정. 수진이 안정적인 청소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을 때 지민은 자연스럽게 믿을 만한 가정부를 찾고 있는 부유한 지인 몇 명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수진 씨 상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민이 확신시켰다. 그냥 수진 씨가 일을 잘하고 더 많은 고객을 찾고 있다고만 했어요. 소개는 매우 귀중했다. 몇 주 안에 수진은 잘 대우하고 급여도 좋은 정기 고객들로 일정이 꽉 찼다. 준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안정감이 뿌리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가 첫 돌에 가까워지자 수진은 더 안전한 동네에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여전히 검소했지만 민준이를 위한 별도의 침실과 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창문이 있었다. 지민이 이사를 도왔다. 집들이 선물로 고용한 소형 트럭과 2명의 전문 이사꾼과 함께 도착했다. 너무 과하세요. 수진이 지민이 이사꾼 비용을 냈다는 것을 깨닫고 항의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민이 주장했다. 게다가 전 시끄러운 소리 나는 부적절한 장난감을 사주는 쿨한 이모가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가죠. 수지는 웃었다. 지민이 민준이에게 얼굴을 찡그리자 민준이가 통제할 수 없이 깔깔거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날은 새 아파트 바닥에서 반쯤 풀린 상자들에 둘러싸여 피자로 끝났다. 민준이가 휴대용 침대에서 졸고 있는 동안 수진과 지민은 플라스틱 컵에 와인을 마셨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지민이 컵을 들며 건배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정을 위하여. 수진이 덧붙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며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수진의 삶은 리듬을 찾았다. 그녀의 청소 사업은 입소문을 통해 확장되었고 더 선택적으로 고객을 고르고 자신의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민준이는 아기에서 유아로 자랐고 그의 성격이 매일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수진처럼 고집이 세고 빠른 웃음과 호기심 많은 마음을 가진 것이 고통스럽게도 준혁을 닮았다. 지민은 변함없는 존재로 남았다. 그녀의 우정은 수진이 필요하다고 알지 못했던 생명줄이었다. 그들은 생일과 명절을 함께 축하하며 옛 전통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을 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갔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수진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지민은 수진이 결혼했었고 민준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진은 세부 사항을 모호하게 유지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의 5번째 생일 직후 어느 저녁까지는
더 이상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엄마, 나는 왜 영민이나 정우처럼 아빠가 없어? 민준이가 수진이 이불을 덮어주며 물었다. 작은 얼굴이 진지했다. 비록 언젠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수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준혁을 닮은 민준이의 검은 머리카락을 이마에서 쓸어넘겼다. 응, 얘야, 가족들은 다 다를 수 있어.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 둘이나 아빠 둘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너처럼 엄마만 있지. 하지만 엄마가 너를 엄청 사랑해. 민준이는 이를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근데 내 아빠는 어디 있어? 돌아가셨어? 수지는 힘들게 침을 삼켰다. 아니야, 얘야. 돌아가시지 않았어. 그분은 멀리 사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고 취약했다. 수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복잡한 거야, 민준아. 네가 더 크면 다 설명해 줄게. 하지만 절대로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완벽하고 멋진 아이야. 어떤 아빠든 너를 갖게 된다면 행운일 거야. 민준이는 당분간 이 대답에 만족한 것 같았다. 수진이 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불을 끄도록 허락했다. 다음 주말 지민이 평소에 토요일 영화의 밤을 위해 왔다. 민준이가 만화에 빠져 있는 동안 지민은 수진의 산만한 모습을 알아챘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조용히 차를 건네며 물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이번 주에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요. 왜 다른 애들처럼 아빠가 없는지. 지민이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라고 말했어요? 간단한 버전의 진실을. 아빠가 멀리 살고 복잡하다고. 그게 복잡한 거예요? 지민이 물었다. 그녀의 직설성은 수진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특질 중 하나였다. 제 말은 수진 씨는 민준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잖아요. 전 캐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진은 민준이를 보며 여전히 만화에 빠져 있는지 확인한 후 지민에게 돌아왔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지민 씨 말이 맞아요. 제게 그렇게 좋은 친구였는데 전 제 일부를 닫아뒀어요. 민준이의 만화가 배경에서 재생되는 동안 수지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과의 결혼, 옥자의 적대감과 비난, 준혁이 민준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없이 보여준 친자악인 검사 거리고 파괴적인 여파. 그녀가 끝냈을 때 지민은 오랜 순간 조용했다. 들은 것을 처리하며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수진 씨는 준혁 씨한테 절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 절대로. 수진이 확인했다. 그리고 준혁 씨가 민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믿으시나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 없었어요. 지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명백히 당황한 듯. 그럼 친자확인 검사가 틀렸던 거네요. 그런데 수진 씨는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수진이 무력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결과가 나왔을 때쯤엔 이미 너무 긴장되어 있었어요. 옥자 어머님이 준혁 오빠를 저한테 독을 퍼뜨렸고 그는 최악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검사가 제가 맞다는 걸 증명했다 해도 신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옥자 어머님의 끊임없는 의심과 증오와 함께 사는 것.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게 저를 비겁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지만 그때는 떠나는 게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지민이 몸을 뒤로 젖히며 묘한 표정이 얼굴을 스쳤다. 수진 씨,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친자 확인 검사가 틀렸다면, 실험실에 혼선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그건 심각한 법적 문제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무슨 소용이에요?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준혁 오빠는 계속 살아갔을 거고 전 생각해요. 우린 그 없이 삶을 꾸렸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진 씨가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지민이 주장했다. 목소리에 갑작스러운 강렬함이 담겨. 실험실의 과실이 수진 씨의 결혼을 파괴했고 빈곤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한 법이 있어요. 수진은 법적 관점에서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생존에, 재건에, 민준이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주는데 너무 집중했었다. 무슨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의 눈이 우정을 통해 알게 된 결심으로 빛났다. 그녀가 도전에 맞설 때 나타나는 그 표정이었다. 우리 대박을 터뜨리자는 거예요. 지민이 천천히 얼굴에 미소를 번지며 말했다. 전 인맥이 있고 자원이 있어요. 우리는 실험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배상금을 청구하고요. 수진의 첫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장을 다시 방문하고 잠재적으로 준혁과 옥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위장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만화를 행복하게 보고 있는 민준이를 봤다. 어른 대화를 모르는 채 그녀의 아들은 가정부 급여로 그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는 대학 기금과 기회와 안정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수진이 제공하기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을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모르겠어요, 지민 씨.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검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해도 손해배상 청구나 정신적 피해 보상? 모르겠어요, 지민 씨.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검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해도 법률 비용만 해도 그건 제가 부담할게요. 지민이 끼어들었다. 저는 성공 보수제로 이 사건을 맡을 훌륭한 변호사들을 알아요. 수진 씨가 이기면 그들도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증거가 있으면 수진 씨는 크게 이길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럽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지민이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수진이 결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타임라인상 준혁 외에는 민준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친자 확인 검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준혁과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진을 공포로 채우는 생각이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지민이 수진의 망설임을 보며 조언했다. 상담부터 시작해요. 약속은 없어요. 그냥 옵션을 탐색하는 거예요. 수진이 동의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함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날 밤 지민이 집으로 돌아가고 민준이가 잠든 후 수진은 작은 주방 테이블에 차를 들고 앉아 가능성들을 곱씹었다. 정말로 이걸 추구할 수 있을까?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 힘이 있을까? 그리고 민준이는 이게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침이 명확함을 가져왔다. 수진은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해요. 민준이를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은 빛나는 도심 고층 빌딩의 15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진의 검소한 아파트와는 딴 세상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진은 지민의 손을 움켜쥐었다. 친구의 존재에 감사했다. 기억해요. 지민이 속삭였다. 손승희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의료가실 전문 변호사예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분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만남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바지를 매만지고 민준이의 셔츠가
여전히 잘 꽂혀 있는지 확인했다. 거의 6살이 된 민준이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컸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모호했다. 손승의 변호사는 수진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그녀가 상상했던 엄격하고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따뜻하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할머니 같은 여성이었다. 박수진 씨, 그녀가 수진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민준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이를 사무실 구석에서 색칠 공부로 자리 잡게 한 후 어른들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 씨가 수진 씨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셨어요. 손승희 변호사가 지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수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반복으로 더 쉬워졌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손승희는 집중해서 들었고 가끔 메모를 했지만 대부분 수진의 얼굴을 지켜봤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 없었다고 확신하시나요? 손승희가 수진이 끝냈을 때 물어봐야 해요. 실험실이 내세울 어떤 방어에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절대 확신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 씨가 민준이의 아버지예요. 손승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친자 확인 검사로 그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전 남편을 찾아야 할 거예요. 수진이 긴장했다. 꼭 필요한가요? 준혁 씨를 연루시키지 않고 실험실이 실수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나요? 시도할 수는 있어요. 손승희가 인정했다 하지만 원래 검사가 틀렸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는 것이 사건을 훨씬 강화할 거예요. 주장된 아버지의 DNA 샘플이 필요해요. 수지는 지민을 받고 지민은 격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도와줄지 의문이에요. 모든 일이 있었던 후에 제가 처리할게요. 손승희가 제안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것보다 공식적인 법적 요청에 다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의는 전략, 잠재적 배상금, 일정에 대한 논의로 계속되었다. 끝날 무렵 수진의 머리는 법률 용어와 가능성들로 빙빙 돌았다. 그들이 사무실을 떠날 때 지민이 수진의 어깨를 꽉 잡았다. 정말 잘했어요. 기분이 어때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섭고 희망적이고 약간 속이 메스꺼워요. 하지만 대부분은 결연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손승희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준혁 씨를 찾았고 DNA 샘플 제공을 위한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손승희가 말했다.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요? 동의했어요. 특정 조건 하에서요. 무슨 조건이요? 먼저 수진 씨와 만나고 싶대요. 단둘이서요. 수진은 거의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수진 씨 손승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면 대화가 그의 관점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고 어쩌면 도움이 될 증거도요. 시어머니를 데려오면 어쩌죠? 생각만으로도 수진을 몸이 아프게 만들었다. 요청은 구체적으로 혼자라고 명시했어요. 원하시면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많은 고민과 지민과의 긴 대화 끝에 수진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만남은 중립 장소인 손승희의 법률 사무실 개인실로 정해졌다. 수진은 일찍 도착해 축축한 손을 무릎에 접은 채 기다렸다. 준혁이 걸어 들어왔을 때 모든 공기가 방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5년이 그를 변화시켰다. 관자놀이에 회색 줄무늬가 있고 눈가에 새로운 주름이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다. 수진아. 그가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의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 씨. 그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와줘서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준혁이 자리에 앉았다. 좋아 보여. 그가 마침내 말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말할 자신이 없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받고 놀랐어. 준혁이 계속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서 왜 지금이야, 수진아? 질문에 비난이 없어서 수진은 용기를 얻어 그의 눈을 마주쳤다. 왜냐하면 전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혁 씨. 전 절대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검사는 틀렸어요. 그건 심각한 주장이야.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 검사로 증명할 준비가 됐어요. 만약 새 검사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면 준혁의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다. 수진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럴 일 없어요. 준혁은 오랫동안 그녀를 연구했다. 엄마가 언젠가 네가 이런 시도를 할 거라고 했어. 수진의 가슴에 분노가 타올랐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만난 날부터 저를 싫어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당신에게 저에 대한 독을 뿌렸고요. 그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원하던 걸 정확히 얻으신 거예요. 당신은 저를 내쫓았어요.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조차 고려하지 않고요. 내가 뭘 생각해야 했어? 증거가 틀렸어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수년간의 상처가 쏟아져 나왔다. 당신은 저를 사랑했다고, 가족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던 여자보다 종이 한 장을 미끼로 선택했어요. 이 몇 년이 저와 민준이에게 어땠는지 알아요? 당신이 신경이나 쓰나요? 준혁은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신경 써. 그래서 널 만나기로 동의한 거야. 그래서 검사를 할 거야. 수지는 그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럴 거예요? 응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망설였다.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감사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준혁이 일어서려다 멈췄다. 민준이는 어때? 질문이 수진을 당황하게 했다. 훌륭해요. 똑똑하고 친절하고 고집이세요. 당신에 대해 물어봐요. 고통이 준혁의 얼굴을 스쳤다. 뭐라고 말해? 복잡하다고요. 언젠가 더 크면 다 설명해 주겠다고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있어? 최근 사진. 수지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최근 공원에서 찍은 민준이 사진으로 스크롤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준혁은 이미지를 응시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내 웃음을 닮았네. 그가 마침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수진이 부드럽게 동의했다. 그래요. 새로운 친자 확인 검사는 손승희의 사무실을 통해 실수나 조작이 없도록 엄격한 프로토콜로 진행되었다. 준혁은 하루 샘플을 제공했고 수지는 다음 날 민준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 2주 후 손승희가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민이 지지를 위해 함께 왔고 손승희가 결과가 담긴 봉인된 봉투를 열 때 수진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밝아졌다. 축하합니다, 수진 씨. 이 검사에 따르면 이준혁 씨가 이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확률이 99.99998%입니다.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다. 안도, 정당함,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슬픔의 눈물이었다. 지민이 그녀를 꼭 껴안았다. 자신의 눈도 촉촉했다. 이제 그들을 잡았어요.
손승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원래 검사를 수행한 실험실은 과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뒤따른 법적 싸움은 고된 것이었다. 셀바이오 실험실은 처음에 어떤 잘못도 부인하며 그들의 절차는 완벽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수진이 자신의 관계에 대해 실수했거나 부정직했음에 틀림없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손승희는 가차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친자 확인 검사 시기에 다른 2명의 고객이 잠재적으로 잘못된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추가 조사 결과 새로 고용된 기술자가 부적절하게 훈련받았고 특히 바쁜 주에 여러 샘플을 섞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셀바이오 실험실에 대한 증거가 쌓였다. 내부 이메일은 경영진이 잠재적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알리거나 샘플을 재검사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보여줬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품질 관리 프로토콜이 우회되었다.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실험실의 평판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송 6개월 후 셀바이오의 변호사들이 엘레나에게 합의 제안을 가져왔다. 20억 원 수진의 침묵과 사건 취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이에요. 손승희가 사무실에서 수진과 지민에게 제안을 보고하며 인정했다. 민준이의 미래를 여러 번 보장할 만큼요. 수진이 지민을 받고 지민은 약간 고개를 저었다. 충분하지 않아요. 수진이 결정했다. 이건 단지 돈에 관한 게 아니에요. 책임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과실로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들이 파괴되었나요? 손승희가 승인하는 듯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랐어요. 재판에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실험실의 과실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나오면서 셀바이오의 입장은 약화되었다. 그들의 법무팀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합의하려 했지만 수진은 손승희의 전문성과 지민의 변함없는 지원에 이끌려 단호했다. 사건이 마침내 배심원 앞에 섰을 때 수진은 증언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거짓 검사 결과의 파괴적인 영향, 내쳐진 며느리로서의 투쟁의 세월, 그녀와 민준이 모두에게 가해진 정서적 트라우마. 준혁도 증언했다. 검사 결과만으로 수진과 민준이를 거부했던 결정, 이제 깊이 후회하는 결정을 확인했다. 그의 증언은 강력했다. 특히 아들과 함께 잃어버린 세월을 묘사하며 무너졌을 때 2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이 평결을 돌려줬다. 셀바이오 실험실은 중대한 과실로 유죄였고 수진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었다. 보상적 손해배상 100억 원, 그리고 유사한 과실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 100억 원. 평결이 낭독되자 법정이 술렁였다. 수진은 놀라움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지민이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그날 저녁 수진, 지민, 그리고 민준이는 아파트에서 피자와 아이스크림으로 축하했다. 수년간 모든 작은 승리 후에 나눴던 것과 같은 소박한 축하였다. 환경은 검소했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엄청났다. 이제 어떻게 해요? 지민이 흥분에 지친 민준이가 소파에서 졸고 있을 때 물었다. 수진은 그렇게 많은 투쟁을 함께한 집이었던 아파트를 둘러봤다. 먼저 새 집이요. 민준이가 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곳이요. 그 다음 대학 기금.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이제 선택권이 있네요. 생각도 못했던 선택권이요. 밤이 깊어지면서 계획을 세우고 가능성을 꿈꾸면서 수지는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단지 재정적 투쟁의 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부정과 의심의 더 무거운 짐이었다. 진실이 승리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00억 원의 친자 확인 검사 오류 사건은 전국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언론들은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몰려들었다. 토크쇼는 초대장을 보냈다. 심지어 출판사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했다. 수지는 대부분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녀와 민준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사생활을 우선시했다. 합의금은 지민의 조언에 따라 현명하게 투자되어 화려함 없이 안정을 제공했다. 수지는 좋은 학군의 편안한 방 3개짜리 집을 구입하고 민준이를 위한 교육신탁을 설립했으며 미혼모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다. 평결 6개월 후 수지는 의료 및 실험실 오류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일은 그녀의 새로운 부에 목적을 부여했고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냈다. 준혁은 약속대로 민준이의 삶에서 존재가 되었다. 첫 만남들은 어색했다. 민준이는 수줍고 불확실했고 준혁은 지나치게 열성적이고 초조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관계를 발전시켰다. 주말 방문이 그들의 일과의 규칙적인 부분이 되었고 민준이는 점점 더 친숙함과 애정을 담아 아빠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수진과 준혁은 정중한 공동 양육 관계를 유지했다. 대화는 민준이에게 집중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는 피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능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까지 준혁이 픽업을 위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조심스러운 균형을 깨뜨리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가 당신 재단에 대한 뉴스를 봤어. 민준이가 외박 가방을 챙기는 동안 그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 수진이 굳었다. 절대 안 돼요. 엄마가 변했어, 수진아. 이 모든 사건이 엄마한테도 영향을 줬어. 수진이 그에게 회의적인 눈빛을 줬다. 마지막으로 당신 어머니를 봤을 때 저를 욕하며 당신더러 저를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계셨어요. 재회가 간절하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민준이의 할머니야. 민준이도 할머니를 알 자격이 있지 않을까? 민준이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비열한 수였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민준이 앞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들이 떠난 후 수진은 지민에게 전화했고 지민은 1시간 안에 와인 병을 들고 도착했다. 어머니를 우리 삶으로 다시 데려오고 싶대요. 수진이 설명하며 각자 잔을 따랐다. 지민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 모든 악몽을 시작한 마녀를요? 왜 고려하기라도 해요? 민준이를 위해서요. 수진이 단순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준혁 오빠와 유대를 맺고 있어요. 옥자 어머님이 준혁 오빠 삶의 일부라면 어머니는 민준이를 알 자격이 없어요. 지민이 주장했다. 이 일 후에 수지는 생각에 잠겨 와인을 홀짝였다. 어쩌면 자격에 관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누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것일 수도. 제가 민준이에게 세우고 싶은 모범 말이에요. 용서에도 한계가 있어요. 지민이 경고했다.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한 번 수진 씨를 파괴하려 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세요. 수진은 친구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며칠간의 고민 끝에 옥자와의 만남에 동의했다. 중립 장소에서 완충 역할을 할 준혁과 함께 그들이 선택한 카페는 소란을 막을 만큼 붐볐지만 대화하기에 충분히 조용했다. 수진이 먼저 도착해 뒤쪽의 테이블을 선택했다. 준혁이 다음에 도착해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며 자리에 앉았다. 옥자가 걸어 들어왔을 때
수지는 그녀가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에 놀랐다. 한때 그녀를 위협했던 강력한 여인이 이제는 어딘가 작아 보였다. 자신감 있던 걸음걸이가 더 주저하는 걸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수진 씨,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나와주어서 고맙다. 수지는 팽팽한 미소로 인정했다. 기다리면서 옥자는 준혁을 힐끗 보았고 준혁이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과를 드려야 해요. 일어난 일, 내가 너를 대했던 방식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수지는 침묵을 지키며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야기한 시어머니를 관찰했다. 내가 잘못했다. 옥자가 계속했다. 수진이 반응하지 않자 준혁이를 보호하려 했던 건 맞아. 하지만 질투하기도 했어. 준혁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준혁이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거든. 준혁이가 너와 결혼했을 때 난 너무 소외감을 느꼈어. 잘 대처하지 못했지. 절제된 표현이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옥자는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맞아 난 화풀이를 했어. 너를 늘 쫓아낼 이유를 찾으려 했어. 그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전 그걸 정당화로 봤어요.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수진이 물었다. 진실을 아시잖아요. 제가 충실했다는 것, 민준이가 준혁 오빠의 아들이라는 것, 어머니의 행동이 아버지와 아이를 5년 동안 갈라놓았다는 것. 옥자는 그 직설적인 말에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은 매일을 후회하고 있어. 마땅히 져야 할 짐이죠. 대화는 계속되었다. 긴장되었지만 미안한 자세로 옥자는 진실해 보이는 후회를 표현했지만 수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옥자가 민준이에 대해 그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성격에 대해 물었을 때 수지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했다. 그 문을 완전히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언젠가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 만남이 끝날 무렵 옥자가 말했다. 적절하다고 느낄 때, 적절하다고 느끼기만 한다면. 수진이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다.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옥자가 그녀를 불렀다. 수진아, 뉴스에서 너의 재단에 대해 봤어. 하는 일이 기특해. 끔찍했던 일을 좋은 것으로 바꾸더구나. 그걸 존중한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예상치 못하고 진심으로 보이는 말에 수지는 멈췄다. 그녀는 인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 후 걸어나갔다. 밖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기대했던 것보다 나았어요. 수진이 인정했다. 어머니가 바랐던 것보다는 나빴을 거고요. 민준이를 만나게 해줄 거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결국엔 아마도요. 하지만 제 조건으로요, 준혁 씨. 그리고 어머니가 민준이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머릿속에 채우는 첫 징조에서 그만두는 거예요. 알았어. 준혁이 안도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동의했다. 다가오는 주말 방문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면서 수지는 1년 만에 그녀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돌이켜봤다. 힘들어하는 미혼모에서 부유한 자성가로 억울한 여성에서 정당성을 입증받은 여성으로 그날 저녁 민준이를 재울 때 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엄마랑 아빠가 다시 합치실 거야? 수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아니야, 얘야. 엄마와 아빠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지만 다시 합치지는 않을 거야. 실험실에서 실수를 했고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 실수 때문이야? 민준이가 그녀를 놀라게 하는 이해를 보이며 물었다. 수지는 준혁이 민준이의 삶에 다시 들어왔을 때 상황을 나이에 맞게 설명했었지만 민준이가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게 일부였어.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때때로 실수가 수정된다 해도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 아빠와 난 이제 친구로 지내는 게 더 나아. 우리 둘 다 너를 사랑하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이 설명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요? 곧 만나게 될까? 만나고 싶어? 수진이 그의 관점이 궁금해 물었다. 민준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가 가끔 할머니 얘기를 해. 쿠키를 정말 잘 만드신대. 수진은 스스로를 막을 수 없어 미소 지었다. 두고 보자. 이제 자자. 시간이 흐르고 박수진은 자신의 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민준이는 두 부모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했고 심지어 할머니 옥자와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셀바이오 실험실은 결국 문을 닫았고 그들의 과실은 전국적으로 의료 검사 프로토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진과 준혁은 다시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깨진 것들은 다시 붙여도 흉터가 남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이를 위한 평화로운 공동 양육 파트너십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진이 자신의 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로 무너졌던 여성이 그 폐허에서 일어나 자신과 아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었다면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문을 닫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